네, 품질 경영론 동영상 강의 품질 분임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품질 경영, 품질 분임조 동영상 강의고요. 네, 콜라 좀 마실게요. 오늘 빨간색 옷에 빨간색 콜라 캔이 뭐 크리스마스네요, 거의. 방금 제가 얘기하면서 저도 슬쩍 느꼈는데 그 사투리 억양이 나왔죠. 빨간색. 그게 특히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는 지금 경상도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뭐 저도 태어나서 철 들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뭐 수도권에서 보냈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의 뭐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지만 아내랑 저랑 다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있으면 좀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뭐랄까 둘의 대화에서 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상호 강화되는. 그런데 아이들에게 뭔가를 얘기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좀 아직은 뭐 너무 어려서 그런 게 없지만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최대한 사투리를 안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그냥 우리 부모님은 그런 사람이야라고 얘들이 받아들이게 해야 할 것이냐. 네, 뭐 좀 그렇죠. 집에서까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집에서까지 어,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할 때처럼 그 사투리를 안 쓰기 위한 노력을 할 거냐, 약간 뭐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지만 좀 의식적으로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할 거냐,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투리를 별로 안 대전, 제가 지금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 분들은, 어른들은 이제 스스로도 인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아예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론 경상도에 비해서는 아주 표준화에 가깝습니다만은 좀 쓸 때가 있거든요. 네, 약간씩 재밌기도 하고 따라해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20대 때는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전라도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 전라도 사투리를 조금 배웠었어요. 조금 따라하려고 했었죠, 제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따라하는 데는, 사람들이 성대모사하거나 이런 데는 약간은 재주가 있는 편이어서 곧잘 따라하곤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비슷하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네. 또 되게 미묘한 사투리여서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자막은 지금 콜라도 써놨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음료수를 아주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콜라, 딸기 바나나 스무디. 이게 또 학교 업체가 여러 번 바뀌어서 사라졌는데, 제가 학교 처음 왔을 때는 학교에 이제 딸기 스무디가 있었어요. 근데 딸기 바나나 스무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나나를 학교 그 편의점에서 사서 들고 가서, 저 죄송한데 딸기 스무디 값을 낼 테니까 딸기 스무디에서 딸기를 조금 덜 넣으셔도 좋으니 요 바나나도 좀 같이 넣어서 갈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딸기 바나나 스무디를 몇 번 만들어 먹었고, 딸기 바나나 스무디 메뉴가 생겼어요. 꼭 저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딸기 바나나 스무디를 먹으면 되게 행복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아주 당이 뿌악. 그래서 좋아하고요. 커피를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오늘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집중해서 찍기 위해서 라떼로 좀 마시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럼 좀 배가 아픈 단점이 있는데 우유에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우유를 못 마시는, 소화를 잘 못하는 사람이 한국에 굉장히 많죠. 그 유당 불내증이라 그래서 락타제, 그 유당을 이렇게 분해하는 락토스가 부족한 사람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저도 아마 거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우유 먹으면 거의 직방이고요.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두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에이드류는 다 좋아하는데, 뭐 한라봉 에이드가 있으면 한라봉 에이드 먹고요. 아니면 오렌지 에이드 좋아하고, 와인 에이드는 저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맛있다는 사람들이 많던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유를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밀키스는 좋아합니다. 또 밀키스도 좋아하는데
어릴 때 좋아하다가 잊고 살다가 다시 이제 기억하게 된 이유가 일본 만화나 드라마에 보면 칼피스 소다, 사실은 밀키스가 그걸 아마 모방한 음료겠죠. 칼피스 소다라고 맛이 거의 똑같은 그 제품이 있어요. 칼피스는 그냥 우유만 들어간 거고 칼피스 소다가 이제 거기에 탄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너무 이제 일본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맛있게 먹는데 일본에 제가 여행을 갔던 어느 때 너무 더웠는데 자판기에서 그 칼피스 소다를 이렇게 뽑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물론 더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팍 생각이 나면서 아 맞아. 나 어릴 때 그거 그 밀키스 이런 맛 좋아했지 라고 다시 생각이 나면서 네, 밀키스를 다시 이제 가끔 사 먹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콜라랑 딸기 바나나 스무디는 어떤 상황에서 제 앞에 놓여줘도 좋아할 것 같은데 뭐 다양하게 실험해 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그래요. 다른 음료수는 뭐 선호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대체로 다 비슷비슷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료수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제가 활동하는 곳 반경에 없어서 아쉬운 가게들 중에 하나가 스무디킹입니다. 스무디킹. 스무디킹이 아주 많이 유행하기 전에 제가 처음 그 광화문 근처에 스무디킹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사서 먹어보고 아 코엑스였나 삼성동 먹어보고 와 세상에 이런 음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 먹던 싸구려 슬러시의 맛이 고급져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되게 좋았는데 요즘 좀 먹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강렬한 그 과일 슬러시의 맛. 아무튼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무슨 음료수 좋아하시나요?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네, 품질분임조. 뭐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후루룩 해보죠. 기원과 역사라고 이제 거창하게 제목을 붙였지만 그냥 뭐 어떻게 이제 이게 생겨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바로 전 챕터처럼 이것도 약간 썰을 풀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뭐 시대적 배경까지 다시 또 들먹일 필요 없고 예전에 그 주란과 이시카와 뭐 이런 분들 대민 주란 이시카와 이런 분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그 얘기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네, 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품질의 아버지 네, 대민이죠 대민 원래 인구조사에 특화됐던 분이니까 네, 앞에서도 썼지만 네, 대민입니다. 뭐야 이거 딴게 클릭이 되네. 글씨 봐라. 아, 자세가 안 좋아서 더 안 좋아. 좀 당길게요. 이런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만. 원래 인구조사 그 통계 전문가죠. 그래서 메가드 군정청에서 일본이 그 메가드 군정청 이게 제너럴 헤드쿼터 GHQ라고 아마 부를 겁니다. 혹시 이제 일본 만화나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일본 패전 직후에 이제 그 폐허에서 일본을 다시 부흥시키는 그 과정이 일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독특한 의미를 가져다 줘요. 잿더미가 됐고 졌고 덴노 일본에서 이제 천황을 한자로 그렇게 읽죠. 우리는 그냥 일왕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아무튼 덴노가 이제 신격절하라고 부르죠 아마. 예. 그 나는 신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일반 사람이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패전 선언을 한 게 그게 뭐 사회적으로 충격이 됐다. 또 일부에서는 당연히 뭐 인간이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을 것 같냐라고 뭐 하는 일본인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서 사회가 되게 많이 변했던 그런 시기예요. 일본이 그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그 일본의 개화기를 거쳐서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발전을 했고 그게 이제 군국주의로 변하면서 그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이제 식민지를 막 이렇게 네, 하게 되다가 2차 대전에 지고 1945년에 지고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미군의 군정청이 들어와서 GHQ가 들어와서 일본을 잠시 지배를 하죠.
잠시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패전국이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배를 하는데 식민지로 삼지는 않고 일본을 독립국가로 해주겠다. 다만 다시 전쟁을 못 일으키게 좀 요걸 바꿔야겠다. 그래서 뭐 지금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헌법 같은 것들도 바꾸고 전쟁을 할 수 없게끔 군대도 없애고 지금 자위대라고 불리죠.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러면서 어떤 그 미국이 가져왔던 체계가 현대 일본에 그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때 그 개화기 때는 사실은 일본은 많은 용어들이 그래서 학문들을 보면 그때 이제 학문들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유럽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특히 독일 용어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드래곤볼이라는 말을 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원피스가 유명하겠지만 제 세대는 드래곤볼이 가장 유명한 만화였고요. 거기서 이렇게 에너지를 쏘는 거를 가메하메파라고 부르는데 뭐 에네르기파라고도 불러요. 에네르기를 쏴준다. 일본말로 에네르기예요. 에너지를 에네르기 독일말처럼 불러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와서 에네르기 뭐 이렇게 되는데 알레르기를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독일식인 거고요. 그렇게 된 게 이제 일본을 건너서 와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이제 미국식으로 확 바뀌게 된 뭐 모든 게 다 미국식으로 바뀌었다는 건 아니지만 일본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미국이 그냥 지배했다고 잠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간단하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를 지배한다는 건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배를 한다는 게 뭐냐? 통치를 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나라에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네는 이런 거 하고 내가 정해준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하되 요 규칙을 지키고 대신 돈을 내. 그 돈으로 내가 이 사회를 유지하는 뭐 경찰도 만들고 소방서도 만들고 도로도 닦고 뭐 하는 이런 사회를 유지하는 비용을 해결할게 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굴러가는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재반 비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통치 지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거칠게 말한 거예요. 뭐 이걸 정치학 전공하는 학생이나 교수님이 듣는다면 깜짝 놀라겠지만 행정학이나 아무튼 공대 교수가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말했듯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되게 기초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호패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우리는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도 그렇고 모든 국가가 로마 때도 그렇고요. 중앙 집권이 되면서 내가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구역을 제대로 통치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어디에 누가 얼마나 사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한테 뭘 시키든 말든 할 거. 이 동네에 사람이 많이 살면은 이 동네에 도로를 닦아줘야 되겠다. 이 동네에서 돈을 많이 걷어야 되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어디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뭘 합니까?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통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도 일제정부 강점기에 총독부를 세워서 되게 열심히 한 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를 해서 뭐 통계를 하고 뭐 그래서 도로도 닦고 뭐 우리를 발전시켰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했지만 뭐라고요? 우리 어떤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파악하고 어디에 뭘 할지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람 많이 사네, 농사 많이 짓네. 그럼 여기서 쌀을 좀 뜯어가야겠구만. 여기엔 뭐 사람들이 왜 모여 살아?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탄광, 금광이 있구만. 그럼 석탄과 금을 가져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쓰였습니다만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전문가인 데밍을 이제 부른 거죠. 인구조사를 누가 잘하냐? 통계학 전문가 데밍이라는 애가 있다던데요. 에드워드 데밍. 그래? 그 에드워드인지 뭔지 에도가와인지 뭔지 불러봐. 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슉 날라옵니다. 그 이후에 샘플링 자문을 하고 나서 그 인연이 돼서 나중에 그 후에 JUS 일본 과학기술연맹에서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일 거예요. 저펜 유니언 오브 그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 과학기술연맹에서 이시카와 이치로라는 분이 이 데밍을 불러서 우리가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강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분이 바로 이시카와 이치로가 이시카와 카오루, 우리가 아는 그 이시카와 카오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데밍이 와가지고 PDCA 사이클 통계적 분산 관리도 뭐 이런 도구들을 알려주고 가요. 그래서 JUSE가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막 확산하고, 야 이거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였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JUSE에서는 데밍상을 아예 설립을 해서 이 활동을 잘한 사람들 혹은 이 분야의 그 품질 관리 분야에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품질 분임조를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그 사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데밍 요 얘기를 하면서 데밍 흐름도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이 자재에서부터 그 생산 공정을 해서, 보통 여기까지 이해를 하지만 그게 고객에게 전달된 다음에 의견 피드백을 받고 다시 다음 제품의 설계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순환 흐름을 주장을 해요. 데밍이 PDCA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영속되는 활동, 그러니까 영속이란 말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 흐름을 창의적 일상,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제 이분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위에 적혀 있지만 상호 의존적인 요소들의 네트워크, 뭐 자재도 오고 그걸 하는 작업자도 있고 기계도 있고, 뭐 사실은 또 고객도 중요하고 이걸 관리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죠. 공장이라는 건물도 중요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얽혀서 우리가 원하는 산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거나 고객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또 이렇게 피드백이 오고, 이 전 과정이 계속 유기적으로 다 얽히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반복되면서 점점 나아지는 개선의 활동이 쭉쭉쭉쭉쭉쭉 이어져야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전 과정에서 이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상적으로 창의성이 발휘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지속적인 개선이죠.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좋은 도구 혹은 실천 방안이 두 가지다. 그게 여기서 다루는 품질 분임조에 해당하는 소집단 개선.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막 100명 모여가지고 뭐 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왜? 4명이 여러분들 팀플 활동해도 팀플 빌런이 생기는데 100명이 모여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경제학에서는 보통 공유지의 비극 뭐 이런 걸로 따지기도 하는데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책임을 안 져요. 너무 이제 책임질 사람이 많아지면. 소집단,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집단이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교육하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각 개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조직을 향해서, 시스템을 향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제안 제도가 도움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시카와 카오루가 이제 아까 나온 이시카와 이치로, 이치로면은 뜻이 그 첫째 아들, 일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본말로 일랑, 랑이 이제 뭐 우리나라 낭군님 할 때 낭자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남자 뭐 이런 뜻이니까 그 집의 첫째 아들입니다. 네.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식으로 이름 좀 뭐 붙이기도 했었는데, 네, 뭐 첫째는 뭐라고 했더라? 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1, 뭐 2,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 집들이 있었어요. 네, 일본은 그런 집들이 지금도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시카와 이치로는 첫째 아들이셨던 것 같고, 카오루는 몇째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의 또 아들인데, 아까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앞 동영상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앞인가요? 네. 이분이 품질 관리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죠. 이분이 만든 것 중에,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요 순환 흐름이 이시카와 카오루에 뭐에 영향을 주냐면은 특성 요인도랑 비슷해요. 네. 진짜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또박또박 써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걸 더 기울여야 되나? 제가 글씨를 이 정도로 못 쓰진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특성 요인도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품질관리라는 잡지,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잡지는 아니고 전문지라 그러죠. 네, 산업공학도 산업공학에 관련된 전문지가 있어요. 저도 거기 이제 편집위원으로 있는데 그런 그 품질관리 전문지의 특집 기사를 좀 준비를 하다가 직조장, 어떤 업무를 하는 그 직업 현장에 조장, 일을 할 때 이렇게 팀을 꾸리는데 거기에 팀장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모인 좌담에 이제 참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요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현장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 만들 때 이게 왜 안 되지? 뭐 우리로 치면 뭐 담배 피는 시간인 거죠. 담배 피면서 야 이거 왜 안 되냐? 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맨날 하다 보니까 여기 이런 쪽으로 계속 한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네.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돌려서 잠그자. 그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현장의 간단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지거나, 또는 이제 한 사람이 제가 봤는데요. 이게 통계적 품질 관리라 그래서 이거를 수치로 이렇게 좀 적어서 관리를 하면은 다음에 뭐 좀 찾기가 쉽답니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끼리 개선해 나가는 모임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은 QC 서클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아리예요. 동아리. 대단한 게 아니고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우리나라는 요즘은 여러분들 그 학교 동아리를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뭐라고 했더라? 예전에는 그 동아리라는 말을 클럽이라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미국 드라마 보면은 클럽이라고 안 하고 서클이라고 하죠. 서클. 뭐라고 하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순 우리말로 뭐가 있었는데, 동아리 말고. 동아리도 우리말이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그 품질 분임조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품질 분임조의 핵심적인 거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 윤독해라 그래서 그 현장 직조장들이 뭐 품질 기법이나 이런 걸 다 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법을 알 수 있는 책 같은 거를 뭐 내부에서 추천한 건 외부에서 추천한 건 해주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읽으면서 윤독회를 해요. 윤독회가 뭐냐면 바퀴륜자를 씁니다. 바퀴륜. 여러분 뭐 사륜구동 하면은 바퀴 4개가 다 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네, 바퀴라는 뜻이에요. 바퀴. 바퀴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뜻으로 쓸 때는 윤활유, 매끄러울 윤자 또 쓰죠. 그래서 이 윤자를 쓰면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라서 돌아가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이 파트를 읽어보니까 이런 게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적용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걸 발견하면 그걸 이제 한번 적용해보는 거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의 그룹을 이루는 겁니다. 소규모의 그룹을 이뤄야지만, 개인화되지 않고 소규모의 그룹을 이루어야지만, 특히나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지만, 공통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지만 배운 걸 현장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은 야 우리 다 이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하냐, 서로 이거 손발이 안 맞으면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다 같이 배워서 오케이, 오늘부터 이런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A 분량, B 분량, C 분량, D 분량, E 분량을 기록을 해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서 한번 살펴보자. 탁탁탁탁탁탁탁탁탁. C랑 E가 좀 많네요. 요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보죠. 그러네. 나는 그렇게 나왔는데 넌 어때? 그래서 다 모았더니 진짜 그러네요. 다 일관적으로 그러네요. 그럼 C랑 E를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기법을 적용해 봅시다. 관리도를 한번 적용해서 C나 E에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로 발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지웠지? 굳이 지울 필요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적용 원칙이 있는 거고, 이시카와 카오루가 그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처음 이제 퍼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운영 및 활용의 영역으로 가면 활용 원칙을 좀 따져보면 그 실천 과정을 생각을 했을 때 품질 분임조의 주요 사상은 아, 아까도 말했지만 이시카와가 이제 처음 만든 QC 서클 본부 QC를 이제 하는 요 모임을 만들자. 분임조라는 말이 서클이에요. 서클 영어로 따지면. 그래서 품질관리 서클을 본부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63년이었고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아까도 말했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모르잖아요. 교육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그걸 퍼뜨리기 위한 매뉴얼을 71년도에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1970년도에 이미 이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일본이 그 70년대 80년대 전 세계를 압도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쭉 볼 수도 있지만 그 주요 사상을 크게 이제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으로 나눠서 보면 개인 수준에서 중요한 거는 자주성과 자기 개발입니다. 자주성은 말 그대로 스스로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은 말 그대로 개발이에요. 개발과 개발은 다릅니다. 이게 우리나라 발음 중에 오늘날 좀 덜 쓰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있죠. 개발과 개발입니다. 에는 사실은 그 경상도식 발음에서 뒤에 하는 요 발음을 쓰는 게 맞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맞아요. 개발. 깨는 아니지만 이게 쓸데없는 얘기라고 했네. 이렇게 넓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는 스스로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 두 가지의 정신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이 품질 분임조에 참여를 해야 되고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집단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 개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걸 내가 배우고 또 내가 한 것도 다른 사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이제 좋아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집단 우리 품질 분임조뿐만 아니라 우리 품질 분임조에서 발생한 그런 발전 방향을 다른 데와도 이렇게 교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조 그 팀이라면은 전원 참가가 거의 필수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이게 적용이 되기 힘들거든요. 더 넓게 봐서는 회사에서도 가능하면은 전원이 참가를 해야지 이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의 요 원칙들이 잘 적용이 돼야 잘 스며들어야 이제 QC 서클 혹은 품질 분임조라고 불리는 요 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은 뭐 당연한 절차들이 보통 알려져 있는데 적혀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요거예요. 처음에 리더를 뽑고 그 리더가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해야 돼요. 교육을 이제 받아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동료를 모집해서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 자 품질 분임조 활동합시다.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 하나는 조금 배워와서 아주 조금의 차이더라도 좀 배워와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된대요 라고 하고 조금 이제 사람들 모아서 시작해야지 아 그렇고 첫 발이 이제 돌아가는 거지. 자전거 탈 때 어떻게든 첫 발을 이렇게 굴러야지 앞으로 가잖아요. 첫 발을 구르는 거는 약간 어떤 좀 정형화된 체계화된 바깥쪽에서의 압력이나 힘이나 이런 지도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자생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참 좋겠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그 다음 뭐 동료 모집이니까 너 내 동료가 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활동을 평가를 할 때는 유형 및 무형 성과를 함께 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때 이 무형 성과를 따질 때 위에서 언급한 요 4대 원칙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요 그 과제 달성형 개선 활동이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이 품질 분임 소규모 집단의 어떤 그 문제 해결 과정, 우리 품질에 관련된 문제 해결 과정처럼 뭐 품질 분임조에 딱 해당하진 않더라도 품질 분임조도 사실은 이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런
그 소규모 집단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차이점 중에서 요 과제 달성형 개선 활동이 좋은 이유, 그 특징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요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랑 요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적어놓은 탑다운, 바텀업입니다. 여기에 목표가 있고 위쪽에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고 이쪽에 방안이나 실행이 있는 거예요. 네. 와, 글씨 진짜 못 쓴다. 큰일 났다. 더 기울여. 지금 이게 좀 설정이 잘못돼서 안 기울어져. 모니터 화면에 걸어놨는데 좀 낮춰야겠네. 네, 방안이나 실행이 있는데 그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고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쪽이 이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쪽은 뭐 경영자나 오타까지 경영자나 관리자나 혹은 어떤 작업자 사람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실행 방안부터 하고 이제 그게 어떤 목표가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목표를 정하고 경영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목표를 정해.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럼 이런 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 분인조 같으면은 높은 품질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안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현장에서 이거 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해결하고 저걸 해결하고 그걸 모아봤더니 다 모았더니 궁극적으로는 회사 전체 우리 회사의 공정의 품질이 향상됐다 뭐 이렇게 될 수도 물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제 달성형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 과제 과제 달성형 개선 활동이 좋은 이유를 어떤 예시랑 같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니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카메라 회사인데 필름 회사인 코닥도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 필름 카메라는 걸 뭐 거의 모를 테니까. 그래서 코니카가 이제 카메라 회사인데 카메라 시장이 1970년도에 이미 이제 성숙했다 그래요. 이때는 뭐 미러리스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안 나왔으니까 DSLR 뭐 이런 게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존 카메라가 거의 이제 다 성숙돼서 뭐 딱 정해져 있는 시장의 크기를 조금씩 이제 서로 막 더 뺏어오거나 덜 뺏어오거나 이렇게 매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걸 레드 오션이라 그러죠. 반대로 블루 오션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기회가 넓게 펼쳐진 좋은 제품만 만들면 저기를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문제를 조사해 보다 보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필름 카메라는 나중에 이제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서 지금 당장은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모르거든요. 초점이 안 맞거나 특히 이제 과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빛을 감지해서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밝기를 조절해주는 후보정을 해주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밝기가 정말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 플래시를 언제 터트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 그냥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갖다 대고 찍기만 하면 초점도 맞고 플래시도 알아서 터지는 그런 카메라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목표를 먼저 세워요. 목표. 물론 그럼 문제에서부터 목표가 생긴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해결 방안이 바로 나온 건 아니니까 사실은 이 목표는 여기서 아래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아래쪽에서 발생된 현장에서 발생된 어떤 문제 때문에 고객들이 느끼는 불만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목표가 발생을 한 거죠. 보통 피드백 과정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실행을 해서 해결을 하면 다시 그게 고객에게 전달되고 또 불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고민 안 하고 딱 하고 그냥 찍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개인 품질 연구회라는 곳에서 이 소규모 서클이죠. 소규모 서클에서 그 과제 달성형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정리를 해서 그걸
탑다운 방식이다. 목표 먼저 세우고 이 방안을 찾아 나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정리하고 그 각각의 요소는 또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점점 가지를 쳐 나가는, 하나의 목표로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가지를 쳐 나가는 방식을 이제 만든 거죠. 실제로 코니카는 이 문제를 포인트 앤 슛을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꽤 성공을 하죠. 이런 식으로 탑다운으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목표는 우리가 다 처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탑다운을 정말 좋아했던 경영자가 있긴 하죠. 누굴까요? 네,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쓰겠어, 이런 말이 안 통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걸 만든 걸 만들어내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 처음 만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 아이폰 특히 3G에 처음 적용됐던 기술들은 다 미성숙 기술이었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다 있어서 이걸 그냥 조립만 하면 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건데, 그냥 스티브 잡스는 무조건 이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 이런 거예요. 목표가 먼저 있고 그 목표가 되기 위한 방을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 목표가 되기만 하면은 이거는 모든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이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까, 이게 아니라 일단 고객을 만족시키는 어떤 제품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포인트 앤 슛 카메라가 목표인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MP3 플레이어, 음악 듣는 기능, 인터넷 하는 기능, 전화 기능이 한 기계에서 되고 터치가 자유자재로 되는 어떤 기계를 만들어내 라고 그런 기계가 목표가 됐고, 그걸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굉장히 달성하기 힘든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성과가 정말 좋은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좀 있습니다. 바텀업이라고 해서 틀렸다라기보다는 과제 달성형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이 좀 아팠네요. 빨리 마지막 스몰 스텝이라는 걸 찾았는데 갑자기 스파르타가 나와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이 제라드 버틀러는 이 이후로 무슨 영화를 찍어도 다 스파르타 사실은 뭐 영화 굉장히 많이 찍는 배우고 뭐 그 이외에도 뭐 유명한 작품이 많이 있긴 한데 여전히 스파르타가 가장 유명한 작품이긴 하죠. Take small steps to big changes.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작은 발걸음을 옮겨라. 그러니까 작은 발걸음을 옮긴다, 그게 큰 변화로 이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small but good ones. 작은 발걸음이라도 괜찮은데 좋은 발걸음, 그러니까 괜찮은 발걸음, 훌륭한 발걸음,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뭐 여기서는 진실된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충실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제대로 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 이게 아니라 조금씩 5분씩 나눠서 해도 괜찮아요. 꾸준히만 한다면. 그리고 그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기가 메모를 한다던가, 다시 공부할 때마다 앞에 걸 살짝씩 복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뭔가를 이렇게 이어서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는 굿 스텝을 한다면, 스몰 스텝만으로 쌓여서 빅 체인지, 좋은 학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런 뻔한 라떼 스토리를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품질 분임조 분량이 뭐 길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생각보다는 좀 길게 끝났지만 어쨌든 목표한 대로 최대한 짧게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내용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 과제 하시면서 바로 복습하시면, 아니 뭐 그냥 따로 그냥 이렇게 과제 안 나가더라도 복습하시면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요런 거구나 라고 그냥 몇 가지 원칙, 뭐 기원과 원칙, 어떻게 실행되는가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추워지는 때인가요, 여러분들에게는? 날씨가 변화하고 있으니 건강 늘 유의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료는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음료수 많이 드시면서 즐겁게 스트레스를 좀 줄여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